이제 그의 과학함의 이 힘을 책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함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직감과 경이감을 평생 동안 간직했다. 그는 보통 어른들이 평범한 것으로 여기는 자기장, 중력, 관성, 가속, 광선과 같은 자연현상의 마술적인 신비감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서로 모순될 경우에는 곤혹스러워하다가 근원적인 통일성의 냄새를 맡으면 이 통일성 아인슈타인이 통일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르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가,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 핵심이거든요. 상대성 이론에서도 이 근원성인 통일성을 맡으면 감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네, 감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막 냉철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비스마르크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피와 철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1도 개입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을 보면 풍부한 감성,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도 감동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년에 그는 친구에게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 늙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탄생시킨 위대한 신비 아래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서 있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은 우리한테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이게 과학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부하고 이미 너무 닳고 닳아서 물어볼 것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뉴턴 뭐에 놀랐죠? 떨어지는 사과에. 깜짝 놀랐죠. 아인슈타인은 뭐에 깜짝 놀랐대요? 어렸을 때? 나침반에 깜짝 놀랐대요. 나침반. 나침반에 깜짝 놀라신 적 있나요? 혹시? 나침반에?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나침반에 놀란 적 있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석에는 좀 그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서 약간 그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은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석에 대해서. 그 나침반은 자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자석 얘기로 조금 얘기를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침반과 장, 필드라고 하는 거네. 그 아버지가 이 나침반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 자기가 느꼈던 경외감, 그 얘기를 책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면 만지거나 접촉하는 익숙한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숨겨진 힘의 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석 바늘이 평생 동안 그를 자극했던 신비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나는 그 경험이 나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기억한다. 어쩌면 그랬다고 믿는 것일 수도 있다. 여튼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95년에 1895년에 어떤 질문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계속 품고 가잖아요. 10년을. 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도 비슷한 거는 우리도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품는 힘이 없죠. 금방 까먹고 날려먹고 하는데 이걸 꾹 품고 가면서 계속 그 질문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면서 탐구해 나갔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석이랑 관련이 되잖아요. 이게 자석의 힘이거든요. 자석의 힘.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던 이 놀라운 힘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만지거나 접촉하는 익숙한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이게 뭘까? 이게 사실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를 띤 자석의 성질을 띤 그 자철이라고 부르죠. 자철을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서는 이 지구적인 자기장과 자기장이 반응하도록 만든 도구죠. 이게 나침반이. 그래서 자석이랑 연결이 돼요. 자기장과 자기장. 우리는 이제 자기장이라는 말로 쓰는데 당시엔 자기장이라는 말이 없었고 자석이라는 말로 자석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죠. 자석. 근데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놀라웠는데 왜 놀라웠냐면 이게 되게 재밌게도 우리의 어떤 인식의 틀과 관련이 있어요. 인식의 틀.
17세기에 새로운 그 알매 형식이 나오는데, 그 알매 형식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부르는 알매 형식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계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계론. 이 기계론이라고 하는 알매 형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세계에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 물질들은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다. 즉 비활성적이다라고 해요. 비활성적.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적으로 운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내적 운동. 그러면 어떻게 해서만 운동이 일어나요? 스스로는 못 일어나니까 누군가 다른 애들이 쳐줘야 돼. 다른 애들이 와서, 외부적인 것들이 와서 건드리지 않는 한 나는 운동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게 물질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활성적인 애들,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은 누구야? 생명, 이거를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17세기에. 생명과 물질의 세계가 분리가 돼요.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이 없는 애들은 물질. 이거를 누가 다루는 거야? 이게 과학이 다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활성적이고 스스로 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뭐냐면 영혼이야. 이 영혼은 누가 다루는 거야? 신학이 다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학제적으로 막 구분이 되죠. 과학과 인문학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고 전제를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어기는 물질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자석이었어요. 자석은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하죠? 철을 끌어당겨요. 대체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아무도 외부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얘는 스스로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석을 신비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만지거나 접촉하는 익숙한 기계적 방법과는 달랐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기계론적인 물질관에 벗어나는 어떤 걸 본 거죠. 어떤 거. 그러면 물질들은 직접적으로 애들이 외부에 와서 쳐줘야지 이걸 움직이는데, 자석은 스스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쳐주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애들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 힘이 뭘까? 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른 거냐면 장이라고 부른 거야. 장이라고. 이 장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자석을 요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알지만 이게 철가루가 이렇게 모이는 실험을 학교에서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요 실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자석이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철가루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시키잖아요. 나열시키죠. 나열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힘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이 작동하는 공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역장이라고 하는 힘의 장. 힘의 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패러데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역장. 자, 역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기계론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계론 이후에 이걸 이어받아서 뉴턴이 나오면서 뉴턴의 세계관으로 이 세계가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럼 뉴턴의 세계관은 뭐냐면 공간. 이 공간은 텅 비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모르도 텅 비어 있는 공간.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입자들이 마구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입자들이. 이렇게. 이게 뉴턴적 세계관이에요.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입자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자석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패러데이가 얘기했던 건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은 힘들로 가득 차 있다. 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역장, 필드라고 부른 거예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다른 거예요. 공간에 대한 감각이. 패러데이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디서 일을 했냐면 제본소에서 일했어요. 제본소에서. 책 만드는 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3살에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면서 그 아직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패러데이가. 영국에서 그 책을. 그러면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영국 왕립과학학회에서 열리는 강의에 수강권을 선물로 줘요. 그래가지고 패러데이가 어느 날 거기에 수강을 하러 갔다가 뿅 간 거예요. 그 세계에 너무 매혹이 돼가지고 나도 저 세계에 가서 연구를 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자기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강의를 들은 그 과학자의 강의 노트를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그림까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제본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 과학자한테 보내요. 그 책을. 그리고 과학자가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조수로 이 패러데이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이 과학의 이력이 커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대로 정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냐면 실험들을 가지고서는 수백 번 실험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이거를 연구해 나가는 거 말고는 특별히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학계에 주된 뉴턴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경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의 상에 별로 집착하고 있지 않았어요. 더욱이 패러데이는 그 샌더슨파라고 하는 그 소수 기독교, 이게 퀘이커교랑 약간 비슷한 교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의 핵심은 뭐냐면 신은 도처에 있다. 신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신의 손길이 가 있으면 신의 손길이 비어 있죠. 이런 게 용납할 수 없던 종교적인 어떤 감정도 있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 텅 빈 것들이 아니라 어떤 힘이 가득 차여 있는 어떤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로 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한테까지 와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 성질들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을 좌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익숙하게 들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뉴턴은 공간을 텅 비게 봤지만 이 패러데이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이 생겼고 그 상은 뭐냐면 공간을 그냥 진공, 텅 빈 곳이 아니라 힘들로 가득 차여 있는 어떤 질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침판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한테 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과학을 한다는 것,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에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일단 이 아인슈타인은 뭘 배우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나했다. 이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게 진짜 놀라웠던 것 같거든요. 지적 열정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었던 이것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확실한 것은 사람을 고양시키고 사람의 본성을 풍부하게 하는 근원, 우리를 고양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본성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나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적 연구의 결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든 혹은 수능적이든 지적 업적을 이해하려는 욕구라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을 고양시키고 이 본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이 욕구, 이 알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지 그 이후에 나온 성취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끊임없이 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언지 그 이후에 30년도 저는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말했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데요. 그가 보여줬던 거, 그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뭘 배운다는 건 의무감을 가지기보다는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 사물을 배우는데 좋다고 굳게 믿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좀 뭐랄까 객관적이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 예, 자기의 그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과학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아인슈타인의 과학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